인문학 명강 동양고전. 이 책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의 지원으로 동양고전 2012년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동양고전 13종을 엄선하여 동양고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초빙해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낸 것이다. 사실 동양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한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이 책에서도 동양고전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며 중요한 부분의 문장을 설명해준다. 이 책은 3개 파트, 총 13종의 동양고전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동양고전에서 인생을 만나다, 논어, 목민심서, 성학십도, 격몽요결, 한중록. 2부 동양고전에서 행복을 꿈꾸다, 맹자, 장자, 중용, 사기, 시경. 3부 동양고전에서 창조를 발견하다, 산해경, 금오신화, 열하일기. 사람에 대한 꿈을 꾸다, 논어 대시 신정근. 논어의 저자는 공자가 아니라 공자의 제자들이다.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의 말을 들으며 대나무 쪽에 적거나 옷에 적기도 했는데, 공자 사후에 그 기록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 논어이다. 흔히 동양고전이라고 하면 사서삼경을 든다. 대합, 논어, 맹자, 중용을 사서라고 하고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사서삼경이라고 하지 않고 삼경의 얘기, 춘추를 추가해 사서오경이라고 한다. 오경에는 역대 성왕들을 칭송하는데 이들은 지식뿐 아니라 의지 측면에서도 완벽하다. 오경에서는 이러한 완전성을 가진 주인공들이 주체로 등장한다. 반면 사서에는 군자와 소인이라는 두 가지 인간상이 존재한다. 유학에서는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을 수양이라고 한다. 사서가 등장할 당시에는 다양한 사상가들이 동시에 출연했다. 이 제자백가가 출연하는 시기는 시족 공동체 단계에서 중앙집권적 관료 국가로 넘어가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새로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재편하는 국가가 등장한 이후 국가라는 존재가 나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고통을 줄 것인지에 대한 사유가 엄청나게 증폭된다. 그 결과 사유가 기존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게 된다. 성왕이 초월적 권능에 의존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 가던 경학시대에는 절대적의적인 경향을 가졌지만, 제자백가 시대에는 다원주의적인 경향이 자리 잡으면서 국가의 성격, 권리와 의무의 관계 정립, 정의의 실현 등 3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상벌이라든지 화복이라는 수많은 정의 중 어느 것을 실현하는 것이 더 정의로운가? 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제자백가가 등장했다. 사서는 다양한 약점을 가진 인간에서 출발해서 그 약점을 해결한 좀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는 단계를 설정한다. 공자는 합, 즉 배움을 통해서 현재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래서 배우기 전과 이후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논어의 첫 구절은 배움에 대해서 말하고 논어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은 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명이란 최대치를 말하는데 삶에 있어서 최대치를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논어에서는 명을 모르면 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아는 것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는다. 논어의 구조는 어쯤에는 학을 통해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자신의 최대치를 알고 속도를 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논어는 가속 없는 인생의 무료함, 감속 없는 인생의 위험함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조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의 눈물, 한중록 대시 정병설.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 바로 한중록 강의 부분이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성군으로 유명한 영조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인 사건을 다룬 글인데, 그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해주어 눈길을 끌었다. 한중록을 지은 회경궁 홍씨는 영조의 며느리이자 정조의 생모이며 순조의 할머니이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임금의 어머니는 임금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다. 그런 막강한 권력자가 쓴 글이 울분, 분노,
좌절로 가득 차 있다. 사실 한중록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이다. 100년 전 한국어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 차라리 100번지년 전 영어 텍스트를 읽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한다. 다행히 최근 사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교차 검색을 하며 상당 부분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한중록은 원래 3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후손 중 누군가가 한 책으로 묶었다. 첫 번째 편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해경궁 홍씨의 일생을 담은 회고록인데 궁중 풍속의 보고로 조선시대 궁중 문화유산이 많이 담겨 있고 세 번째 편은 홍씨 집안과 연루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변명이다. 사도세자는 왜 죽었을까? 사도세자가 죽을 당시 영조는 69세로 노군왕은 왜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였을까? 사도세자가 죽은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세자가 미쳤기 때문에 죽었다는 광증설이고 다른 하나는 당쟁희생설이다. 광증설은 주로 한중록에 근거를 두고 당쟁희생설은 혈융원행장에 근거를 둔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아버지가 간신배들에 의해 죽었을 거라는 동정론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세상에 공표한다. 그것이 바로 혈융원행장인데 한마디로 정조가 쓴 아버지의 전기이다. 혈융원행장에서 정조는 아버지가 당쟁에 희생된 것으로 쓰고 있지만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사도세자가 미쳤다고 기록한다. 한중록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친다. 사도세자는 어려서 총명했으나 자라면서 아버지의 구박을 받고 미쳤고 그 결과 발작을 일으키면 반감으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로 인해 반역죄로 몰려서 죽음에 이르렀다. 사도세자의 정신적인 이상에 대해 승정원일기와 영조실록에도 기록이 남아있어 한중록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영조실록에는 사도세자가 발작하여 사람을 죽이고 죽인 후에 후회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영조는 세자를 폐위하려고 결심했으나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사도세자의 생모 선희궁이 영조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달라고 한다. 선희궁은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이 100여 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조실록에는 하루에 죽인 사람의 숫자가 6명이라는 기록도 나온다. 사도세자의 생모는 사도세자가 발작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 아들과 손자까지 다 잃을 것을 염려하여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록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글이라기보다 우리가 권력을 지향하나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돌아봐야 한다는 걸 자연스레 깨닫게 만든다. 피어라 상상력, 만나라 산해경 대시 정제서. 상상력, 이미지, 스토리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인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다. 근대에는 이 세 가지를 불온하고 비합리적이라며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러나 프랑스 학자 질베르 뒤랑은 우리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라고 생각하고 황당무계하다고 여겼던 신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해서 이를 신화의 귀환이라고 명명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 즉 탈근대 시기가 도래하면서 근대에 불온하게 생각했던 상상력과 이미지와 스토리 등이 재조명되고 신화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머리를 쥐어짜면 모든 걸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상상력의 원천은 고전에 있고 고전 중에 고전은 신화이다. 결국 우리는 신화적 상상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신화는 상상력과 이미지와 스토리의 원형이다. 그래서 오늘날 신화가 귀환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신화가 어떤 신화인가? 서점의 신화 코너에 가보면 90번지% 쌓인 이상인 그리스 로마 신화 등 서양 신화와 관련된 것들이다. 우리가 인어를 생각하면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도 자유롭지 못하고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정재서 교수는 이런 문제를 정신세계의 제국주의라고 명명한다. 상상력의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보다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획일화된 상상력에서 벗어나 상상력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면 먼저 동양의 고전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상력과 관계된 동양 고전으로는 대표적인 책이 산해경이다.
산해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 대륙의 다양한 종족 및 지역 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화서이자 지리서이고 민족지이자 박물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책이다. 산해경은 총 18권으로 산경, 해경, 환경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경은 주로 산천의 형세와 그곳에서 산출되는 광물 및 동식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특이한 괴물이나 신령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해경은 중심권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의 풍속과 사물, 영웅의 행적, 신들의 계보, 괴물에 대한 묘사 등 신화서적인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은 중국 군어 박머나먼 세계에 대한 기록이다. 산해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선 기괴함과 아울러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느낌에 사로잡힌다. 상상력의 운어천으로서 산해경이 문학과 예술 세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보다도 지대하다. 역대의 수많은 무인들이 산해경에 주목했다. 또한 근대에 이르러서도 산해경은 많은 문인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 문화의 아버지, 류씨는 유년 시절부터 산해경을 탐독하고 상상력을 함양했음을 토로했다고 한다. 산해경은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니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독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황지우, 권여궁 같은 시인들과 박상용, 성석재, 박인홍 등의 소설가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산해경에 주목하고 작품의 소재로 사용했다. 이 산해경은 꼭 처음부터 정독하지 않고 읽고 싶은 부분만 이미지를 따라 읽기를 권하고 있다. 고전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고전을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책이다.